네, 경기 침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고 이게 해소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1번 중에 10번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오늘 메로님 글 읽어보면서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아니라 역전 해소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1번, 친한 친구가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면 좀 불안하기는 해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빌려달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5년이라면 그 사이에 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내게 생길 수도 있죠. 현재 친구의 신용이나 직장 등을 생각하면 한 달 안에는 무조건 갚을 것 같지만 5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돈을 빌리는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에서도 기간이 긴 대출에 기간 가상금리라고 이자를 더 받는 게 보통입니다. 아주 가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보다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기 2년 이하의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경기 전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면 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채권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13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채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경기가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 매수세로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번,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는 흔싸 귀비에 의해 매수세가 몰려서 귀해지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미국 국채의 2년을 단기 채권의 대표 선수로 보고 10년을 장기 채권 대표 선수로 봐서 두 국제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3개월물과 단기 채권과 10년물 장기 채권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 링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FRED라고 치고 12년 혹은 장단기 금리차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 프레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뚜렷하게 회색 음영이 뜨게 되는데요. 이 음영이 바로 장단기 금리차를 역전하게 되는 시기, 그리고 이 시점 근방에 사각으로 있었던 연준이 인정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후행적인 거죠. 네, 이런 지표가 먼저 나오고 그 지표에서 수치를 대입하고 이거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제대로 된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시차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90년에는 12개월 뒤에 왔고 2001년에는 13개월 뒤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다시 해소된 다음 개월수입니다. 2007년에는 12개월 걸렸고 2020년에는 6개월로 각각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 뒤에 시차를 두고 나스닥 등 증시 폭락이 발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폭락 전에는 뭐가 있죠? 이건 또 저의 질문입니다. 바로 폭등이 있죠. 지금도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그리고 지금 금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 말을 저는 요즘 계속하고 있긴 한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금융계에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곁에 두고 일했다고 합니다. 유해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광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탄광에서 탈출하고는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뒤 평균 12개월 뒤에 이벤트가 생겼으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12개월 뒤. 자, 그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과거보다 역전 기간과 폭이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에 비해 107bp 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장단기 역전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40년이면 한 1980년 정도 되겠네요. 자, 금융위기 전인 2006년 12월 장단기 금리차는 11bp
닷컴 버블 직전인 2000년 3월에는 41bp였는데 이번에는 107bp까지 찍히게 됩니다. 107bp요? 제가 아까 이 링크에서 검색해 보니까 무슨 뉴스 기사에서 봤나요? 57bp인데 이게 더 오래 갔었군요. 네, 107bp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바닥이면 엄청난 수직 상승을 해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오게 될까요? 이게 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까요?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정착이 좀 덜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이 정착될 것 같으세요? 정착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 후반부에 한번 코로나와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경기 침체 등 이벤트를 장단기 역전이 진행된 기간 동안 발생되지 않았고 장단기 역전이 해소된 뒤 발생했었습니다. 즉 지금은 해소가 된 상태고요. 12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34번 28개월간 유지되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24년 8월 28일에 해소되었습니다. 네, 28일에 해소되었어요. 지금이 몇 월이죠? 25년 10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미국 역사상 장단기 역전이 해소된 뒤 경기 침체가 100% 온 것은 아닙니다. 11번의 장단기 역전 해소 후 10번의 경기 침체가 왔으니 꽤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한 번이 안 왔으면 이 한 번이 왜 안 왔는지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준은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힌트 아닌가요? 38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금리 인하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폭 얼마나 많이 할지 뭐 이런 거겠죠.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1번 중 10번의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금리 역전 강도가 컸고 기간이 길다 보니 여파도 클 수가 있는 상황이죠. 평균적으로는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1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지만 이벤트가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24년 8월에 금리 역전이 해소되었으니 15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개월인가요? 잠깐만요. 그렇네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잘못 계산했네요.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 넘어갔으니까 15개월 맞네요. 최장기간이 17개월이라고 하는데 15개월 이 정도면 조심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는 있음. 이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다시 한번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는 있음. 이게 메르님 포트폴리오인지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포트폴리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금리는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차에서 10년물이 금리가 최근에 3에서 4.11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이나 보죠. 그런데 찔끔찔끔 이동하는 게 보이고 있나 보죠. 자, 그리고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죠. 그 다음에 뭐가 발생됐죠? 갑자기 뭔가 올스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온라인이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환경을 바꿔놨어요. 자, 만약에 첫 번째 가정은 경기 침체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침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 두 개를 해보면 일단 침체 가정하에 뭔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고 더 이상 땜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금을 땡겨도 뭔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 때처럼 세상은 잠깐 올스탑이 된 다음에 뭔가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달러가 될지 코인이 될지 다른 뭐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계속 돈을 풀겠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계속 찍어댔어요. 그런데 지금도 찍어대고 있고 BIS 자기 자본 비율도 조정하면서도 찍어대고 있고 계속 대출을 더 받아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고용한 그 책사 중에 100년물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자를 안 갚게 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이자를 주고 있는데 그 이자도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카드로 뭐를 꺼냈냐면 그 책사가 그 관세를 꺼냈어요. 관세를 조절해 주는 대신에 우리 채권에 대한 이자 너희 무료로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완전 깡패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댓글을 더 읽고 싶지만 뭐 이거는 다 상상이니까. 네. 그런데 요 댓글에 주요한 사항이 있어서 메르님이 AS를 해줬어요. 요거 좀 읽어볼게요. 자, 댓글 1. 메르님, 예전 글에서는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전과 다르게 장기금리, 단기금리 모두 오르는 상태에서 역전이 된 거라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성질이 다르더라도 과거 데이터에 따라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 댓글.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는 경제학의 절대 법칙이 아니고 과거 경험상 경기 침체랑 연결될 확률이 높아서 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 법칙인데 이번 역전은 과거와 성격이 달라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여전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즉 이번에는 한쪽이 너무 느려서 뒤처진 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빨라서 생긴 역전이라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자, 메르님이 답변해 줬습니다. 전체 장단기 금리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혀가 꼬입니다. 전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니라 1975년 이후 55년 동안 발생한 장단기 금리 역전만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은 크게 5번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었다가 바로 해소된 것까지 계산하면 더 많지만 5번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되었다가 바로 해소된 거는 코로나겠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 5번으로 본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1989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지금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역전이라 성격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붉은 네모 박스로 쳤지만 회색 음영 뒷부분 장단기 금리차가 하단, 즉 일직선상의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붉은 네모 박스로 체크한 4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오일 쇼크, 일본 부동산 버블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나스닥 100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이후 시차를 두고 대폭락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P 500으로 봐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49%의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57%가 하락했습니다. 다시 제 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르님, 이전 글에서는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전과는 다르게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모두 오르는 상태에서 역전이 된 거라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성질이 다르더라도 과거 데이터에 따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위 댓글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진행 중인 2023년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의 패턴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과거 글은 아래 내용 22에서 32번 글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과거 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의 글입니다. 22번 금리 역전은 과거와 패턴이 좀 다릅니다. 23번 과거 패턴은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장단기 역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10년 국채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글을 쓸 시점은 10년물이 3.89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4.대가 넘어 있죠. 24번 이번에 장단기 역전은 10년 국채가 내려가서 역전이 된 게 아니라 2년 국채와 10년 국채가 모두 올라가는데 2년이 10년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0년물 국채가 이전에는 내려갔었나 보죠. 자, 25번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 9번의 이론이 맞다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번 그런데 아닌 듯합니다. 27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8번 장기 국채 금리의 메인 고객인 국가급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등이겠죠. 일본도 그렇고요. 29번 미 국채를 살 곳이 없으면 미 연준이 사들이는데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 연준이 국채를 사들인다는 말은 국채를 사는 값을 달러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달러를 푼다는 말이 되고
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달러를 푼다는 말이 되고, 달러를 풀어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자, 달러를 풀어서 국채를 사죠. 지금 달러 지수가 106에서 97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달러를 푼다는 말이 된다.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가 흔해지면 싸진다는 말이 된다. 이런 말 아닐까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건값 오르고 있나요? 여러분도 느끼나요? 네,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르고 호주, 일본, 중국도 그렇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31번 중국, 일본, 영국 등이 미국 국채를 전처럼 사들이지 못하고, 여기 미국도 포함해야죠. 미 연준마저, 그죠? 미 연준마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를 사들이지 못하면 국채 수요가 줄어들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이죠. 그런데 최근에 4.23에서 4.11로 살짝 떨어졌어요. 자, 국채를 누군가 사고 있다? 누가 사고 있을까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살까요? 자, 이것도 질문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2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닌 듯 하다는 말입니다. 자, 경기가 좋아져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상상해서 국채 금리가 올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살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들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안 사주는 거죠. 왜 안 사줘요? 네, 나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럼 내가 살게 하는데 지금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TGA 잔고도 바닥이 나 있잖아요. 그죠? SVB 은행 뱅크 살릴 때 썼던 거. 자, 이번 장단기 역전은 10년 국채가 내려가서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2년과 10년 국채가 모두 올라가는데 2년이 10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서 장단기 역전이 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번 장단기 역전 패턴이 보기 드문 일이지만 비슷한 패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과 같은 거 2006년 1월이라고 합니다. 2006년 1월에 이번과 비슷한 패턴으로 장단기 역전이 시작되었고 2007년 2월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13개월 만에 해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8년에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도 역전이 시작되고, 자, 지금 13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지금 15개월이래요. 아, 이거 좀 무서운데요. 아, 글을 이렇게 쓰시나? 아니, 원래 평소에는 약간 점잖게 쓰시는데 이 정도면 센 건지 안 센 건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조심해야죠. 이번 장단기 역전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맞지만 패턴이 다르다고,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다. 하지만 11번 중 10번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확률적으로 볼 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글을 읽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같이 읽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저도 이거 가족이랑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IMF급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은 그 관세가 하나 걸리고요. 두 번째가 그 3,500억 달러 미국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걸립니다.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환율 방어를 해야지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화폐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미국이 화폐를 계속 뿌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원화를 같이 뿌리고 있어요. 엄청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리고 엄청난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그 등에서도 엄청나게 자금을 쏟고 있죠. 그래서 채권 등이 뭐 한전이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런 쪽으로 엄청 대량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채권을 사채죠. 그거에 비중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새마을금고가 조금 부실이 좀 커지고 있죠. 새마을금고 쪽에서 또 부실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 PF 대출이죠. PF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 즉 집을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1금융권은 좀 위험하니까 예전에 안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에서
빌려주게 되었고, 그게 그 중에서 많이 빌려준 게 여러 군데 있지만 새마을금고고,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부도가 자꾸 나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거 5개씩 모아서 하나로 합치고 있고, 근데 합쳐도 지금 좀 역부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보다는 메르님 그래서 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좀 부실한 게 건설 쪽이라는 거죠. 건설 쪽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대폭락이 온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과거 IMF 때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너도 나도 팔려고 해요. 너도 나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더 낮은 가격이라도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몰리게 되죠. 누가요? 안전자산이 없는 사람이. 집이 떨어지면 내 집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 화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그런데 화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고요. 달러나 아무래도 금, 코인 조금 이런 게 안전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원화를 제가 믿고 싶은데 잘 못 믿겠어요. 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너무 무서워해서 투자 안 하면 괜히 또 포모 옵니다. 네, 배 아파요. 네, 과거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중을 줄이는 일입니다.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메르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채권을 중심으로. 그러면 결국에 뭐죠? 채권을 좀 담아두는 거죠. TL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배수짜리 채권. 좀 위험한 거 TMF 이런 거 하면은 좀 위험하고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